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현지 시간 25일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과 반대로 중국과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중국 정부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68%, S&P 500 지수는 0.75%, 나스닥 지수는 1.3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를 자국의 차세대 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측은 현지 시간 25일 화웨이가 프랑스 통신 시장에서 2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서 공급자 선정 자격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어떤 장비 공급업체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틀째인 26일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 정상회의 한 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3개 분야별로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소식과 더불어서 홍콩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전반적으로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2120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업종은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석의 가격이 중국에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 가깝게 급등하면서 시총 10위권까지 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647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주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은 바로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룸버그의 구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구의원 선거를 마친 홍콩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 진보 진영의 압승이었죠. 세부사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이번 한 달간 이거래일을 제외하고 카카오를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나누스의 최대 주주인 광림과 쌍방울이 이 지분 매각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중국 측이 직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세부 사항 살펴봐 주시죠. 네, 이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정장보다 0.68% 상승한 28,066.47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S&P 500 지수는 0.75% 상승한 3,133.64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2% 상승한 8,632.4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 부상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 이외에도 주요 기업들의 인수 합병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중 간 무역 협상 진전 기대 커지고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가 되는 행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반도체 그리고 애플 관련주, 산업재 등이 상승을 주도했고요. 여기에다가 EU가 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에서 1차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올해 말까지 1단계 협상 체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월요일 중국 국무원이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이는 등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발표를 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중국 언론에서도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전념할 것이며 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낙관적인 협상 체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산업재 그리고 애플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상향된 이 엔비디아와 온 세미컨덕터의 급등 그리고 낙관적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3%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계속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EU 국제무역위원회 위원들은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더 많이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EU에서도 이어가졌고요. 그리고 목요일 EU 의회는 이번 안건을 가지고 이 전체 표결이 있을 것이지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들에게 표결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논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표됐지만 미국이 EU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EU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늘리는 점을 발표한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우려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또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 올랐기 때문에 즐겨라라고 SNS를 통해서 또 밝혔고요. 홍콩 선거도 좋은 점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강한 모습 홍콩에서 나왔었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 M&A 소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증권업종이죠. TD 아메리트레이드 7.58% 상승을 했는데 경쟁사인 찰스 수압이 26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고 TD 아메리트레이드 주주들은 찰스 수압 주식을
주당 1.0837주로 변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찰스 수압 같은 경우는 2.3%, 피인수되는 TD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7.58%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티파니는 프랑스의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의 162억 달러의 피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회사 모두 6% 정도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회사죠. 메디신스는 주당 85달러의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22.17%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트럭 상당히 좀 이슈가 된 전기 픽업 트럭 테슬라는 이 앨런 머스크가 이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해서 20만 대 선주문 받았다는 트위터에 힘입어서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가장 많이 이 상승을 좀 주도했었죠. 반도체 관련한 이 종목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모건 스탠리가 온세미컨덕터는 이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89%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4.37% 상승을 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1.57%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낙관적인 무역 협상은 물론 이 부품업체 중 하나인 핀란드의 업체에 이 인도에 2.8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1.75% 상승을 했고요. 애플의 본격적인 인도 진출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스카이웍이 3% 그리고 여타 부품주들 관련된 부품주들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폭 자체는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반도체 관련한 이 섹터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대 지수의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이슈들 한 가지 천천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룸버그의 구도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부자죠. 이 억만장자인 이 억만장자 블룸버그가 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브스에 따르면 이 블룸버그의 재산이 이 555억 달러, 이 우리나라 돈으로 65조가 넘어가는데요. 세계 9위 그리고 미국 6위의 부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부자인데 블룸버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적은 그런 부자다. 상당히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블룸버그가 그만큼 좀 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블룸버그가 사실 내년 미국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미국에 회복하지 못할 이 큰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강조한 블룸버그는 후원금 없이 본인 부담만으로 이 천문학적인 이런 선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4년 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가 또 한 번의 임기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트럼프를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의 3선 연임에 성공한 블룸버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적인 부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이 30억 달러임에 비한다면은 이 블룸버그는 555억 달러, 10배가 훨씬 넘는 이런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 없이 본인 재산 1억 5천만 달러, 한 1,700억 원이 넘는 이 돈을 가지고 선거 비용으로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12월 초에 방영된 일주일짜리 TV 광고에만 약 388억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요. 그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막대한 재력을 쓰면서 이 선거 홍보 등의 전력을 다할 경우 선거 판도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경선 승리가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대선 출마 결정을 미뤄왔었던 이 블룸버그는 이 당내 경선 투표를 10주 남겨두고 결심을 굳혔는데요. AP통신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의 출마는 현재 민주당 후보자들로는 트럼프를 꺾을 수 없다라는 우려를 반영한다라는 해석을 내놨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엘라베마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당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까지 한다라면은 민주당의 경선 주자는 18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당색이 좀 적은 인물입니다. 이 민주당원으로 입문을 했고요. 공화당 후보로서 뉴욕시장에 당선이 됐고, 공화당 정치인으로 분류되던 이 블룸버그는 지난해 다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 오가면서 양당 모두를 이 때에 따라서 비판을 해온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은 중독파 정치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 블룸버그의 엄청난 재정적 자원과 온건한 입장은 이 트럼프의 연인막을 전임자를 찾기 위한 탐색전이 된 이 경선 과정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민주당원으로 복귀한 그가 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세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초반 경선 투표 지역을 건너뛰고 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슈퍼 화요일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내년 3월 3일에 16개 주 동시 진행 경선 당일을 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슈퍼 화요일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천문학적인 재산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오가면서 중도 표심 노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쪽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시장의 우려감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정치 자금, 이런 부분들을 부의 불평등으로 상징하는 인물로 보는 반대 세력도 적지 않고요. 이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하나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아이디어에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고령도 좀 부담입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올해 77살로 대선 출마표를 던진 사람 중에서 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는 사실은 다행인 부분은 이번 대선 출마자 중에서 이 고령 후보들이 유독 많은 것은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6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70살입니다.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73살로 이런 부분들은 블룸버그가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은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 흑인과 히스패닉을 겨냥해서 과잉 검문을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논란도 조금은 있었고요. 이 블룸버그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선거를 마친 홍콩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 진보 진영의 압승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민주 진영이 압승하면서 홍콩 항생지수 급등했고요. 전일 아시아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항생지수 급등하면서 이 다른 아시아 증시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될 때에는 시장의 신뢰도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범민주 진영의 이 압박은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홍콩 언론의 이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452명 구의원 선거에 대한 개표 결과 범민주 진영이 4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범민주 진영이
385석이고요. 친중파 진영이 이 58석으로 60석에도 못 미치는 이런 참패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친중파 의원이 327석의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하면서 18개 구의회 모두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범민주 진영은 118석으로 친중파 진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뒤엎으면서 압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압승한 범민주 진영은 117명에 따르는 이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의원 이 117명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이 진영 간의 이런 표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진영이 이를 싹쓸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에 압승한 이 범민주 진영은 117명의 선거인단, 이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까지는 친중파 진영에 거의 독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뒤집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중파 세력을 견제할 강력한 세력이 부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했다라고 해서 친중파 후보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현행 행정장관 선거 구조를 아예 뒤집기는 그래도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행정장관 선거인당 1,200명은 금융, 그리고 유통, IT, 교육, 의료 같은 38개에 이르는 직능별로 16명에서 최대 60명까지 뽑는 직능별 선거인단 입법회 대표 70명,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회 대표 60명, 종교계 대표 60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홍콩의 상공업계 그리고 전인대 대표 등을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라면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친중파가 무조건 뽑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했다라 그래서 모두가 다 범민주 진영으로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범민주 진영의 이번 압승을 과소평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민주 진영은 입법회에서도 그리고 행정장관 쪽에서도 친중파를 견제할 이런 강력한 이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 과정에서 2017년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홍콩 시민들의 이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의회격이죠. 이 전인대에서 2014년 8월 31일 이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 선거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반발하면서 이 2014년 9월 28일부터 78일간 이 대규모 시위였죠. 우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우산혁명은 79일 만에 좀 여론이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을 많이 좀 우려를 하면서 2달 보름여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산혁명의 미완과제인 행정장관 직선제 등 이런 정치개혁 요구에도 이번 압승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증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한 달간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이 카카오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 금융 모빌리티, 이 플랫폼 광고의 삼위일체가 가능해진 현재 상황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이끄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10일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사들인 카카오 주식 규모가 1,482억 원으로 이 같은 기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중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조 9,595억 원어치의 주식을
키운 외국인들의 그 수급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에 불을 댕긴 것은 역시 실적 개선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카카오는 지난 7일이었죠. 매출액이 7,832억, 영업이익 591억 원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0% 그리고 9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카카오가 이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다는 소식도 호재였고, 이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하면서 이 최대 주주 지위를 넘긴다고 좀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명실상부한 이 카카오 내 핵심 금융사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우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또 바로투자증권 인수로 이어지는 이런 핀테크 영역에서의 이 공격적인 행보는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카카오는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타다와 또 진검승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 웨이브와 또 다수의 택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카카오티 택시로 명칭을 변경했고, 대형 택시 가맹 사업이죠. 이 벤티도 출시 예정입니다. 우선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공차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로 낮춘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카카오티 택시는 매출 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기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광고 비즈니스도 제기도에 올랐습니다. 매출과 이익기여도 높은 신규 광고 상품이죠. 톡비즈 보드로 광고주와 노출량이 동시에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의 챗봇, 그리고 플러스 친구, 알림톡 같은 비즈 솔루션과 결합해 기존 광고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3%까지 하락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증권사 컨센서스는 올해 카카오가 1,97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영업이익률 6%로 회복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4,001억 원, 또 5,358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의 최대 주주인 광림과 쌍방울이 지분 매각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브라질의 이 프리마베라 컨소시엄인데요. 매각 성공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시장에서는 나노스가 지금 적자를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5천억 넘는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어서 매각 성사 여부에 이번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코스닥 상장사 광림인 현재 나노스 지분 47.8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프리마베라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도 보유하고 있는 나노스 지분 매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매각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쌍방울은 나노스의 지분의 17.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림은 쌍방울의 최대 주주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 이 광림과 쌍방울의 매각을 추진 중인 나노스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은 총 65.63% 지분이고요. 우선 그 나노스 시가총액은 지금 지분 가치로, 그리고 최근에 4,500원대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5천억대 이상의 시가총액은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2016년이었죠. 2016년 12월에 각각 258억, 86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나노스의 지분은 53%, 그리고 17.95%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당시 나노스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주당 500원의 증자를 지금 진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스는 휴대폰 카메라 부품인 광학 필터와 홀 센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이 여러 개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서 이 카메라 부품 사들의 실적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나노스의 경쟁사로 꼽히는 옵트론텍의 경우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37% 뛰어넘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옵트론텍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78% 성장한 2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노스는 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대폭 늘었는데, 나노스는 올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 손실이 1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전체 영업 손실인 32억 원보다도 334% 늘어난 적자를 3분기 만에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 2015년 이후 연결 기준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3분기 말 기준 결손금 656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처럼 적자를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도 700억대 불과한 이 나노셀 시가총액이 5천억을 넘는 원인은 역시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 3분기 말에 기존 나노셀의 주요 주주는 광림, 또 베스트마스 1호 투자조합, 또 쌍방울 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베스트마스 1호 투자조합은 광림과 쌍방울의 관계사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89.17%가 묶여 있는 셈인데 작년 9월이었죠. 품절제도까지도 얘기되면서 시총 5조 3천억 원을 넘어선 반면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총 그때 작년 9월에 2위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인수에 대한 시장에서의 과연 성사가 될지 이 부분을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펀드 수익률 10위권을 장악했던 중국의 투자 펀드들이 미국과 유럽과 이 러시아 펀드의 약진으로 순위에서 대거 밀려났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해외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해외 투자처가 좀 부상하고 있는데 환매율과 운용 규모까지 살펴서 선별 투자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선 펀드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선 올해 하반기 펀드 수익률 탑 10에서 밀려난 펀드는 8, 9위, 10위였던 미래에셋 차이나 본토, 그리고 미래에셋 차이나 본토 H, 그리고 미래에셋 차이나 본토 HC-A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골든 브릿지 차이나 백마주 1 같은 경우에도 좀 밀려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두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중국 펀드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과 유럽, 러시아 펀드의 수익률이 하반기에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우선 지금 현재 중국 펀드를 고전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5위, 7위, 8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유럽과 특히 미국 쪽에서의 합성 펀드라고 주식과 합성된 펀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과 유럽, 러시아 해당국들의 증시가 호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레버리지라는 특성 등으로 이 고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높은 수익률을 보고 무작정 해외 투자는 좀 상가하는 게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해당국 시장 상승에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수익률을 2배로 결정한 레버리지 상품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시장 전망이 좋은 어떤 국가들의 ETF를 이용한 이 파생 레버리지를 결합한 이 펀드들이 시장에서 좀 곽강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인두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배우 김우빈 씨가 지난주 청룡 영화제에 시상자로 좀 참석을 하면서 복귀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IHQ의 매니지먼트 부문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21일이었죠. 인천 영종도에서 이 청룡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김우빈 씨가 이 단편 영화상 시상자로 좀 무대에 올랐는데요. 2011년이었죠.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데뷔한 이 김우빈 배우 같은 경우가 신사의 품격, 또 상속자들, 또 영화로 봤을 땐 기술자들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이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뒤에 활동을 중단했는데 이 김우빈 같은 경우는 IHQ 매니지먼트 부분의 어떤 최고 매출원입니다. 엔터업계에 따르면은 김우빈은 연간 최고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김우빈의 활동 중단 이후에 이 IHQ의 매니지먼트 매출은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 IHQ의 매니지먼트 매출은 2014년에 249억 9,100만 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104억 6,4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올해 3분기 누적 매니지먼트 매출액은 69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김우빈은 이번 청룡영화상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화 타짜 그리고 이 도둑들 암살 등을 연출한 이 최동훈 감독의 신작 출연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김우빈은 이 최동훈 감독이 준비하던 영화죠. 이 도청에 캐스팅됐지만 활동을 중단하면서 영화 제작 자체가 지금 부산됐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IHQ가 매니저먼트 부분 매출 회복과 함께 이 OTT죠.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한 디즈니 계열사 A&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는 이 IHQ의 지분 4.9%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했듯이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김우빈의 활동 재개로 IHQ의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의 러브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어제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주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류 사업 재개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오르고 있는데 JYP 엔터라든지 쇼박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엔터주의 주가가 최근에 시장 대각 좋습니다. 한동안 침체했었던 게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오락 문화 업종 지수의 상승세를 이끈 것도 바로 이 비중이 큰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기대를 모은 대작 드라마죠. 아시다 연대가 기지 못 미치면서 이런 주가 한동안 내리막을 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2분기와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제 드라마 판권 수익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우리나라 채널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이 글로벌 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의 어떤 그 경쟁은 좀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 컨텐츠 업체들의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그 본격적인 K-팝과 관련된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요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SM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에 10% 이상, JYP 엔터도 20% 가까운 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버닝썬 사태 이후에 부진을 떨치지 못했는데, 아직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못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나 이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14일에 글로벌 시장 겨냥에 기획한 아이돌 그룹 슈퍼엠이 이 미국 무대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정상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8%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같은 그 슈퍼엠이 데뷔할 때 SM이 3분기 영업이익이 199억이라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2012년 4분기 이후에 7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 148억으로 시장 전망치를 23% 웃도는 어닝 석박을 내면서 내년 실적 전망을 더 밝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드라마 제작사도 그렇고,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외에 다른 이 온라인 동영상 이 서비스 기업들의 수주가 확대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 기획사는 이 방탄소년단이죠. 이 낙수 효과로 최소 6팀 이상의 신인 그룹 대회를 이루고 한류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이 성장할 가능성이 내년에도 커지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어제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철강주가 일단 좀 크게 움직였고요. 이 조선주들도 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철강, 조선 주가, 우선 반도체들이 살아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나와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별로 좀 나눠야 되는 게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 감소한 반면에 동국제강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 철강 업황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포스코를 제외한 이 국내 빅3 중에 하나인 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3분기 때 높았던 이 철광석 가격의 온기가 반영되면서 원재료 투입 가격이 톤당 15,000원 상승했는데 이 평균 판매 가격이 톤당 10,000원가량 인상에 그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근에 주택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철강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call in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later, don't say a word to me.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강릉 2도, 대구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 시 옷차림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중부와 전라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와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상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모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3도, 대전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3도, 강릉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부산은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일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와 동해의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